한국정치정보학회 추계학술회의 2016 총선거와 2017 대통령 선거의 쟁점과 전망 주제로 저희는 총선을 다루고자 합니다. 총선 다루시면서 아마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먼저 순서에 따라서 총선의 의미와 쟁점 강신구 교수님, 총선과 지역 대전 충청을 중심으로 김욱 교수님 발표해 주시는데, 저희가 3시 15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가능한 끝나는 시간은 맞춰서 뒷패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 내외로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적절하게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신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5분 되면 저를 그냥 끊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6년 총선의 의의와 쟁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강신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적지 않게 학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써보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글을 쓰면서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공격을 당할 저를 걱정하면서 글은 많이 써봤는데, 글을 쓰면서 토론하시는 선생님을 걱정하면서 글을 써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의와 쟁점, 아직 익지 않은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치학자들로서 또 토론을 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게 울리는 줄 알고 저희가 있었던 사건들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더 나은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나누어지는 장소가 선거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에 적은 쟁점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토론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토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그냥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한 4가지 꼭지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 선거, 특히 이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위치해 있는 어떤 구조적 조건과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선거의 장에서 어떤 쟁점들이 이제 제기가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주된 어떤 경쟁자로서 지금 현재의 여와 야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쉽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사람들로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봤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개의 꼭지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맨 처음에 20대 총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크게 3개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4년마다 치러지고, 대선이 5년마다 치러지고, 그리고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적 단위로 해서 매 4년마다 치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3개의 전국 단위 선거가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서 행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선거의 선거를 꼬리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치르게 될 20대 총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뒤로 약 1년 반 정도의 여유가 있는 선거더라고요. 이와 같은 선거의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요 선거는 다른 선거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이익을 전국 정치의 장에서 대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질이라던가 지역적 쟁점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국회의원 총선거, 그러니까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선거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이 1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후에 2017년 대선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여야 어느 쪽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 누가 후보로 나서게 될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안개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총선의 경우에 있어서 여야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조금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이후에 1년 반 뒤에 예상된 대선에 있어서 특히 이제 당내 이제 어떤 경쟁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후보자가 그 대권을 향한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경쟁은 물론 여야 각각 내부의 경쟁 또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총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측면에 생각해 봤을 때 결국 20대 총선을 통해서 구성될 국회라고 하는 거는 전반기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19대 대선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선출되는 대통령과 어떤 그 경쟁과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그와 같은 성격 때문에 정치 경쟁의 양상을 아무래도 과거 지향적으로 어떤 몰아갈 수 있는 몰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조금 쓰고 싶진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퍼뜩 생각이 나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할 수 있는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국회라고 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0대 총선이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경쟁의 양상이 굉장히 이제 조금 과거 지향적인 성격, 심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많이 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건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제 잠잠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19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떤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20대 국회가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이익들이 온전히 대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총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부각되기 쉬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20대 총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조건과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부각될 수 있는 쟁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19대 총선의 결과 구성된 국회가 4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 어떤 불씨로 남아있던 사건들이 선거의 장에서 이제 새롭게 점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9대 총선 이후에 발생했던 주요한 사건들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20대 총선에서 여야 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게 20대 총선이 16년 4월 1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4월 16일입니다. 2014년. 결국에 이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에는 20대 총선에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진상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근데 그 시행령이 진상조사를 이제 원활하게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비판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서 어떤 그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법이 발의가 되고 국회법을 어떤 개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에게 제출이 되지만 결국에는 제2에 처하게 되고 제2에 처하게 된 다음에 결국에는 투표로서 성립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묶음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 그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야당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 여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법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공무원 연금법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결국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협상의 형태로 국회 선진화법과 협상의 형태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제기가 됐고 아무튼 그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말이 지금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들대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야당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국회법이 개정안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견되기가 어려운 현상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맨 처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가 211표였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제2 요건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를 했고 결국에
개정안에 찬성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됐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또 하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견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상황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견이 되지 못할 부분들이 두 개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현재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당청관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좁게는 당청관계, 넓게 생각해 보면은 정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재정립하기 위한 요구가 어떤 총선의 장에서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쭉 읽는 몇 가지 큰 줄기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쟁점들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부가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의 문제를 연계지어서 굉장히 이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한 어떤 공방전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관련한 문제로서 결국에는 전환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침체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중소영세 상공업자 및 자영업자 보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갖고 경제 성장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와 관련해서 여야의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이제 조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선명치 않아서 누구의 입장에 의해서 누가 먼저 제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지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으로 모아봤고요. 이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되는 부분들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의 방안들 의 문제들이 제기가 될 가능성은 안고 있지만은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기가 될 것인가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의 대외, 안보, 경제, 어떤 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세워야 되는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어떤 선명한 입장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선거의 장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굉장히 이제 현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지만은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갖고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사회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잠재적인 이슈지만은 쉽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함께 묶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은 많이 드렸고요. 구조적인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국회 선진화법도 한편으로 이제 그것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여도 야도 누구도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승자의 어떤 발목을 조금 약간은 이제 조금 잡아둘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려가 국회선진화법이 타결될 수 있었던 하나의 구조적 조건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느 누구의 승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개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려지는 이른바 어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헌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생각을 했을 때 여야 어느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하는 논의에 굉장히 이제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특히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천제도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전개가 될지 굉장히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선 전후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의 구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포스트 박근혜 시대라고 부르는 게 이제 조금 약간 조금 저도 굉장히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 이후와 관련을 해갖고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김이 정치에서 은퇴를 할 때 지역주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면에는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지는 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가 특히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저로서는 조금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시간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영충호 시대를 맞아서 영남, 호남, 충청이 아니라 영남, 충청, 호남 맞죠? 시대를 맞아서 충청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의미에서 20대 총선과 대전 충청 지역 그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김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늦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선배 교수님 특히 기다리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하고 같이 회의 갔다가 왔는데 박 교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이 자꾸 가자 그러는데 제가 괜찮아 하고 붙잡다가 제가 대전에 살다 보니까 이 서울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늑장 부리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기다리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맡은 거는 20대 총선과 뭐 대전 충청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보통 이제 각 지역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대전 충청만 딱 대표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 박 교수님의 의도를 제가 따라서 제 논문의 상당 부분은 왜 대전 충청이 중요한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일을 전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우리 학자들이 잘 못하는 분야죠. 지난 거 가지고서 사후적으로는 설명을 해도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약간 정확한 분석보다는 이렇게 추측, 추론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다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과학적 혹은 객관적인 신용을 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좀 과거의 선거 결과를 먼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이 두 개 선거가 대전 충청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거를 보면서 그 과거 선거를 보면서 최근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변수가 무엇인가 검토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대략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 걸로 제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의미는 우리 강승우 교수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게 했는데 단지 제가 그냥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제일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는 다른 어떤 조그만 이슈를 압도하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근데 보통 흔히는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주로 해당되는 말이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거처럼 캐스팅 보트를 분명히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많은 이 논평가들이 대전 충청 유권자들이 점점 수도권 유권자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선진당도 사라지고 표 쏠림 현상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다시 말하면 대전 충청 유권자와 수도권 유권자의 차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는 제가 나중에 결론의 부분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했고 일단 하여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대전 충청 지역이 이 전체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혹은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죠. 그런 역할은 아직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전 충청 지역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이 전체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대전 충청 지역 유권자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잘 대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선거 결과 분석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19대 총선 결과는 이제 이전 선거와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자유선진당이 이때까지 이제 3당 구도였습니다. 근데 자유선진당이 몰락하면서 그 상당한 이득을 새누리당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두 양당이 가져갔는데 한나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9대 총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자유선진당의 몰락, 그래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간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히 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곳을 다 승리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라고 보는데 이게 후보자 요인 없이
그걸 보면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결과가 다 그래서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의 그 특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선거 유형마다 유권자들이 다르게 투표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하고 가변성, 유동성이 높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사실 이건 뭐 대선 때부터 나타난 건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 여촌야도 현상이 좀 대전 충청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전에는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중에 대전 충남이 하나는 웃기고요. 충북이 좀 따로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대전이 따로 놀고 충남 충북이 좀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그래서 이 대도시 이 대전과 농촌 지역도 같이 있는 이 충남 충북이 좀 구별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최근 변화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정당이 몰락하면서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자유선진당이 이제 없어지면서 새누리당과 합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선진당 보수 성향이고 또 새누리당과 합당했으니 그 대부분의 표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도 많이 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인적 네트워크 요인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자유선진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게 아니라 일부는 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촌 야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건 뭐 비단 대전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우리가 발견했던 여촌 야도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아버지 박정희 이게 서로 연계되면서 이런 과거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사실 이거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냥 단지 농촌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이 대도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냐? 단지 연령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그거 외에도 다른 중요한 그 맥락이 있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질문인데 뭐 제가 이 논문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 연령 차이가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이건 뭔가 단순한 연령 차이 외에 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뭐 다른 연구 주제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대전 충청 지역의 중요한 또 최근의 변화가 대형 지역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 전까지는 뭐 세종시 문제,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자유선진당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전 충청 유권자들은 수도권 유권자들에 비해서 이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물론 받습니다만 이념의 영향을 덜 받고 또 지역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보자를 많이 보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주의 특성 변화를 보면 과거 충청 지역주는 굉장히 실리적 속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 위주의 투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실리적 속성이 조금 약화되는 듯이 보이죠. 왜냐하면 지역 이익 권리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리적 속성은 약화되고 있는 듯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대전 충청 유권자들이 가진 합리성과 또 상대적인 합리성입니다.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합리성과 또 그 유동성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뭐냐?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과 공천 전략, 이런 거 사실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충청 지역은 후보자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후보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도 보기 때문에 공천 과정, 공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군요. 새로운 지역 정당의 탄생 가능성. 자유전진당이 몰락하고 일부에서는 또 또 다른 지역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우리 박광희 교수님이 혹시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정당이 충청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충청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영호남 지역에 오히려 필요하죠. 정당 경쟁이 없는 영남이나 호남에서 지역 정당이 나타나서 경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대전 충청 지역은 이미 양당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제3의 지역 정당이 다시 아주 특별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린 이슈가 없는 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건 대전 충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어떨 것이냐가 제가 볼 때 선거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근데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에 비하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근데 대전 충청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은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죠. 유경수 여사가 충북 옥천 출신,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그 전부터 뭔가 충청도가 이렇게 있고, 또 세종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시도를 막아낸 게 또 박근혜다. 이래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자료 분석해 보면 대전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남북에서는 조금 쏠림 현상이 있으나 대전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그 지지율이 어떠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간대가 너무 많이 쓰나요? 시사점 및 논의. 그래서 하여튼 전망을 굳이 해본다면 지금까지 그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이번에도 적어도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두 양대 정당, 세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고, 제가 보기엔 나타난다 해도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면 두 양대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텐데,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근접한 경쟁이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후보자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이 두 개에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주 근접한 경쟁을 할지라도 조금만 한쪽을 쏠리면 실제 의원 당선자 수에서는 한쪽으로 크게 쏠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고, 우리 박명희 교수님이 프로그램 짤 때 아마 이런 걸 의도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선거 결과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충청도에 오래 살아온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편견도 들어갔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한 거는 대전 충청 지역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적으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선거 결과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가?
아까 이제 제가 수도권 유권자와 비슷해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수도권 유권자와 대전 충청 유권자가 아직도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 뭐 수도권 유권자와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수도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원체 의석이 많으니까. 근데 대전 충청 지역은 뭔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유권자들은 투표 성향이 특히 서울의 경우 굉장히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진보 보수 정치 이념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의 경우는 유동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막 강북은 뭐 어느 당, 강남은 뭐 대충 이제 아는데, 그에 비해서 이 대전 충청 유권자들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립적이고요. 영남, 호남의 영향을 안 받고, 또 이념에 있어서도 수도권만큼 그렇게 아주 분명치 않고 덜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 어떤 그 당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가장 잘 유연하게, 아까 제가 유동성, 가변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대 상황에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권자 구성 측면에서 대전 충청이 수도권과 다른 거는, 수도권은 물론 거기도 이제 농촌 지역이 있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이제 대도시 아니면 뭐 도시죠. 농촌이 거의 사라져가는 데 반해서 대전 충청 지역은 그 안에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또 농촌 지역도 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유권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는 이제 여촌 야도 현상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보다는 대전 충청이 더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대전 충청의 지역주의가 점점 약화되면서 표썰림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수도권보다는 이 대전 충청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썰림 현상이 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저도 뭐 대전에 벌써 16년인가요?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아주 굉장히 뚜렷해졌는데,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런 이슈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청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가 등장하면 분명한 또 표썰림 현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결론을 내리면 대전 충청 지역은 이념적으로나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축이 지역과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념적으로도 가장 중간에 있고, 또 지역주의 측면에서 가장 중간에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다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 충청 지역이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박 교수님의 그 해안에 제가 공헌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김욱 교수님은 충청도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면서 충청도화 되셨네요. 좀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시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아닌 것이잖아.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정혜옥 교수님하고 이재묵 교수님이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씩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개방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두 번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의 정혜옥입니다. 오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정치정보학계는 오늘이 처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장님 및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구 교수님께서 이제 2016년 총선의 의의하고 쟁점에 대해서
뭐 너무나 좋은 그런 발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거의 강 교수님의 그 예측 정확도는 99.9%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가 좀 허점이 있어야 토론자로서는 사실 토론하기가 편한데, 저는 좀 어려운 그런 그 발표의 토론을 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 한 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2016년 총선에서 얘기될 것 같은 그런 쟁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총선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좀 거대한 담론이라고 할까요?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 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 발표자님께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쟁점 7개 중에 하나로 당청 관계 재정립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당청 관계 재정립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격돌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이 당청 관계 재정립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게 가시화된 과정을 보자면은 이제 그 오히려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었다기보다는 여야 갈등, 즉 친박, 뭐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친박과 청와대와 비박. 이제 함께하는 그런 친박 대 비박 간의 갈등으로 더욱 가시화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쟁점이 6개월 후에 여야 간의 격돌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갈등은 총선에서 부각될 수 있겠지만은 이 부각될지 여부는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뭐 총선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여당 내부의 분열 사태로 뭐 번질 수 있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우리 발표자님께서 12개 쟁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가능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 중요한 쟁점들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더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좀 그래도 이런 이슈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인데요. 김욱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그 이번 총선에서 뭐 그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뭐 연이은 인사 실패나 비선 실세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평가하고 심판해야겠다. 이러한 쟁점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보면은 총선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뭐 빼놓지 않고 항상 제기를 해왔고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그 야권 내부에서 정권 심판론이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민생 정치 관련한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심판론의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은 바로 대북 관계인데요. 이제 북한 관련한 이슈가 총선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보수 진영은 이제 여러 차례 특정 사안을 북한과 연결해서 여론몰이에 나선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뭐 종북몰이라든가 또는 색깔 논쟁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에 의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북 관계가 어떠한 특정 이슈하고 연결지어서 제기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24 조치 해제나 또는 유지 관련한 논의하고 연결되어서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으로는 네, 우리 발표자님께서 미국 대 중국 관계 관련한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TPP 가입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미국 대 중국 간의 관계 관련한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TPP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용 아시아 전략 중에 하나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은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떠한 그 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가계부채 및 전월세 난과 관련한 그 생계 또는 주거 안정성 이슈가 야당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130조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월세 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중되고 있고 뭐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민생적 정치 관련한 이슈로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세 번째 측면 제 토론의 마무리를 이제 가름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된 쟁점이나 이슈가 조금 뭐 그 세분화되고 좀 이런 그 낮은 단계의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좀 더 추상적인 측면에서 6개월 후에 총선에서 어떠한 담론이 얘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대 전쟁, 두 번째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대 전쟁 관련해서는 세대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세대별 투표 양극화 문제는 뭐 지지난 선거에서부터 뭐 계속 얘기가 되오고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3포 세대를 넘어서서 M포 세대라든가 헬조선이라든가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 이런 식의 그런 그 젊은이들의 굉장히 자조적인 그런 신조어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대 젊은 세대가 어떠한 투표 형태를 보일지 그리고 그 노령층은 또 어떠한 투표 형태를 보일지 이런 세대 간의 투표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하게 이번 선거에서 표출될지가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화되어 있고 한국 사회 내 불평등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나 전월세 난 뭐 노동개혁, 법인세, 재벌 개혁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이 불평등이라는 거대 담론하고 연결지어서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총선에 아주 큰 담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재목 교수님은 충청도 예, 충청도 별거 없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거. 예, 참 어려운데 먼저 정치정보학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상한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외대 정외과에 있는 이재묵입니다. 먼저 우리 김욱 선생님은 제가 학부 16년 선배시고 저 미국 대학원까지 선배님이십니다. 이게 참 직접 수업을 듣진 않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제가 토론을 감히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정보학회가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전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발전한 학회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이 이 학회 이 발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충청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충청도와 인연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청주 청원에 살았습니다.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해갖고 나름대로 참여 관찰을 좀 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어떤가 해갖고 제가 충청도 청원에 살면서 이 싱글이다 보니까 뭐 보은부터 해가지고 괴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까 김욱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전 다 동의하고요. 요번에 제가 보기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여촌야도가 두드러진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김욱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고 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노년층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연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제 이제 거주 경험을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청주나 대전 지방을 갔을 때는 보면은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주는 가경동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아주 그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전도 가보면은 유성 인근 가면은 충청도 본지 출신보다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KTX가 활성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영호남 인구들의 유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충북대나 충남대를 가보면 학생들 중에서 그 충청도 출신 아이들도 있지만은 경상북도나 호남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왜 그 경북대나 아니면은 그 전북대를 가지 않고 그 충청도에 있는 국립대를 왔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떻게든지 서울은 아니어도 독립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봐서는 이 인구 이동과 유입이 굉장히 도시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가능하다면은 이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충청도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그 남한만 따지면 하나의 등줄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경상도와 그 호남을 다 이렇게 중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 지방은 그 경북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또 충남 지방은 또 호남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역주의가 강한 그 호남 유권자와 그 영남 유권자들이 충청도 어떤 그런 정서와 많이 이렇게 민글되면서 많이 섞이면서 그 지역주의 새로운 측면들을 어떻게 연출해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그 인구 이동이나 이런 인구 이동 변수들을 충분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게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멍청도라는 말을 가끔 듣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인 유권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욱 선생님도 여기 그 좋은 논문을 갖고 계시지만은 아까 제가 그 2014년 그 지방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 유권자만큼이나 굉장히 분할 투표에 능하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은 예를 들면 민주당을 뽑으면 적어도 의회는 공화당을 뽑는 미국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이 광역 자치단체장을 뽑을 때는 어떤 특정 정당에게 표를 몰아줬다면은 똑같이 광역 비례나 기초단체장 선거를 뽑을 때는 다른 정당에게 그 자신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그럼으로써 그 지방 정치의 어떤 그 지방 자치의 어떤 그 분권과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진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유권자를 잡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들이 주장했지만은 그 충청도 인구가 호남 인구를 넘어섰는데 물론 이것이 어떻게 선거구 획정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잘 어드레스 되지 않는다면은 여태까지 그 충청도 그 정치적인 이슈나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나름의 목소리를 해서 계속해서 했던 충청도 유권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지금 보면은 많은 쟁점들이 제기됐지만은 여태까지 선거를 보면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일리언트한 이슈, 그러니까 도드라진 이슈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슈들을 다 먹어버리는 흡수해버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 이슈가 뭐 선거구 획정 이슈 포함해서 모든 쟁점들 다 먹어버렸거든요. 충청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가 하나 등장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다 흡수해버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와 동시에 그런 어떤 부상하는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패널을 제가 회장님께 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짜긴 짰는데 짜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짰네요. 그 네 분 토론 발표인데 그 중에 세 분이 아이오와 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이거 와서 보니까 알았는데 선생님의 그 아이오와 그 선호를 느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다 빅텐입니다. 빅텐. 미시간 스테이트 저희 가깝습니다. 아주. 그렇죠. 우린 대세 편승형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주제가 이제 마지막 패널에도 사실상 연결은 됩니다. 뭐 총선 전망 쟁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패널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토론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공천이라서 약간 요 주제하고는 조금 비껴서 있지만 우리 주제는 마지막 패널에 김영준 교수님, 여기 박광기 교수님, 김금식 교수님, 그다음에 성한영
대기자까지 해서 하시면 아마 그 우리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더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패널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을 혹시 네, 제가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벌써 이 제 억양에서 충청 사람 아닌가 아시겠죠? 근데 어찌하다 보니 충청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박명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사실 논의할 사항은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오겠지만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신구 교수님 발표 논문 정말 잘 읽었습니다. 여기 쟁점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정치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거를 이렇게 관여를 하고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쟁점들은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대선인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총선인 경우는 아무리 전국적 단위에서의 논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잊혀질 것 같고요. 헌법 개정 논의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거를 꺼내는 순간 아마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충청에서의 우리 김욱 교수님 발표하신데 근데 김욱 교수님 언젠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충청도에서 지역 정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사가 잘못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욱 교수님은 애초부터 지역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근데 충청 지역은 사실 JP 이후, 그러니까 자민련 이후에 이번 20대 총선이 처음으로 지역정당이 없는 선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청 지역에서의 지역정당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충청도에서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 인물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혹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정당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아까 우리 이재묵 교수님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만약에 충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 지금 여당에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충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합니다. 늘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놓고는 그걸 활용하려고 하죠. 충청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냐, 캐스팅 보트를 생각하고 투표를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묵 교수님 이렇게 분할 투표한다 그러는데 그 의식하고 하지 않고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청도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묘한 거죠. 국정교과서 이 문제가 사실 전국적인 이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충청도에서는 바람이 잔잔할 겁니다. 이거는 이슈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충청에서는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어떤 이슈가 등장할 거냐. 지금 뚜렷한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없어서 가장 민감한 이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그러면은 정말 시작은 늦게 했으나 끝나는 시간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